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긴급 편성입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 하겠다고 한 발표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왜 이렇게 한 것이냐, 실제 윤석열 파면 선고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긴급 편성 마련했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저와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지금 급히 스튜디오로 달려오신 신용환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용환입니다. 자, 우선 정치권의 반응이 어떤지 신 교수님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불안과 걱정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순리대로 가고 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러는 쪽이 많습니까? 이게 시민들과 이제 정치 조금 이 고관여층 깊게 좀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의 반응이 이제 엇갈리는데요. 제가 단톡방을 보면 지금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왜 한덕수를 먼저 하냐 이런 이제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안 좋은 쪽이죠. 그런데 이제 분석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해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쪽입니다. 좀 더 희망적인 쪽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자, 봉 기자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덕수 먼저 하고 한덕수 기각될 게 뻔한데 그러면 윤석열도 기각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국민 일반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각 안 될 수도 있죠. 예, 예. 한덕수도 탄핵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저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했잖아요. 네, 예. 본인 권한 대행일 때. 근데 최상목이 한 명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데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잖아요. 이미. 네네. 근데 한 명을 임명 안 한 거 가지고 지금 위헌이라고 했는데 그럼 3명을 임명을 안 한 거는 더 중대한 위헌이죠. 그거는 헌법 위반이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사실은 그 직을 박탈할 수도 있겠죠. 징계 재판이니까.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문에 이 사람 아무 문제 없어,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될까요? 만약에 그 결정문에 인용, 그러니까 파면까지는 아니지만 중대성은 좀 없지만 아니지만 이 사람의 행동 이 자체는 위헌이다라고 해버리면 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뭐 윤석열의 5가지 혐의에 대해서 한덕수가 만약에 그날 당시에 그 예를 들면 국무회의의 문제, 국무회의 기록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그런 식으로 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그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인용 가능성이 한덕수한테도 있다. 만약에 기각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각되더라도 네. 그 내용은 위헌성은 분명하나 네. 탄핵을 시킬 만큼 중대성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한덕수에 대해서 뭐 파면이 되냐인데 이건 관심 없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예. 본인들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기 전에 어떤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 이런 판결을 했잖아요. 네.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러면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서 서버를 뜯어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원이 정상적으로 감사한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 선관위 군인을 보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위헌이라고 보겠죠. 네.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에 대한 판단도 윤석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 자기들의 이제 그 우리의 선고가 전혀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냥 쌓아가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블록을 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아니요, 심각하게 보죠. 심각하게 보지 보는데 않는 건 아니죠. 결과가 바뀔 정도는 아니다. 네, 일단 순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비판 글도 있고 막 한데 하나 분명한 것은 뭐 제목 장사한다 뭐 이런 글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스픽스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판결 이 부분 2024 헌나 9 때문에 그게 막혀서 굉장히 경론을 벌이고 지금까지 지연된다라는 사유는 일단 맞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픽스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어떤 그런 내용적인 보도 등등을 했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부분이 각하가 나온다면 저희는 아주 바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하라는 것은 형식적, 절차적 하자에 의한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럼 내용적인 건 사실은 들어가 볼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하가 된다라는 사유는 딱 하나죠. 200명으로
의결을 했어야 되는데 192명인가요? 당시에 야당 의원들만으로 의결을 했다. 이제 이 부분이 결정적 하자다 이렇게 이제 할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절차적 형식적 요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한 건이 있죠.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각하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사유 제가 PD님께 드린 거 한번 화면에 좀 띄워 보실래요? 네. 그거 말고요. 그 탄핵 사유로 제가 드렸던 거, 저 메시지로 드렸던 거 있을 겁니다. 우선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첫 번째, 계엄에 관련해서 12상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그래서 뭐 부서도 없는 이런 국무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사유고요. 두 번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가장 두 번째. 아까 좀 전에 봉지욱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고, 세 번째,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에 대해서 행사를 건의를 했고, 계엄 직후 당정이 공동으로 국정운영 구성 담화문 같은 황당한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연했다. 이런 사유들이 이제 소위 탄핵 소추단에서 탄핵을 하게 된 사유들입니다. 그런데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2번부터 5번까지 보셨잖아요. 감사원장부터 검사들 볼 때 기각하는 사유가 이겁니다. 그들이 순결무구해서 깨끗해서 잘못이 없어서 기각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다 법적인 하자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자가 있으나 파면시켜서 돌려보낼 정도는 아니다가 결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크게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후적으로라도 이 한덕수가 징계받고 있을 때 하자가 치유된 면이 있습니다. 2명이 일부 하자가 치유된 거죠. 2명을 임명을 했고 1명은 아직 미임명 상태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대해서는 일부 치유가 됐다. 첫 번째 계엄 관련해서는 방조의 정도인데 노력은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헌재에서 어느 정도는, 근데 헌재는 법원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형사법원에서는 저걸로 형사처벌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지만 헌재에서는 헌법적 가치 질서를 훼손했느냐 심각하게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기각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러이러한 위법이 있는데 위법 소지가 강하게 있는데 헌법적 가치 질서를 아주 중대하게 훼손해서 돌려보낼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각이 되겠죠. 인용이라고 그러면 중대성이 인정된다 하면 인용이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요. 저 세 가지 요건에서 제가 아까 전화로 인터뷰할 때 기각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린 건 두 번째 건 행정행위 기속력 때문에 이미 일부 치유가 됐습니다. 하자가 치유가 됐습니다. 세 번째 건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역시 저것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기존의 헌재의 그동안 판결을 보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국회 고유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했다. 그럼 거부권도 역시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인정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게 첫 번째인데 첫 번째 거에서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나 집으로 돌려보낼, 파면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가 아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서 물론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봉 기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기존의 2, 3, 4, 5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아무래도 기각 쪽이 높지 않겠냐. 그런데 각하가 나온다면 이건 심각하다. 근데 각하가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헌법재판 과정을 다 둘러봤을 때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 제가 보기에는. 예, 없는데 이제 그것은 좀 상정하는 것은 지금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탄핵이냐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중에서 이제 기각이 되더라도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고 혹시 이랬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8명이 8대 0으로 결정을 해놓고 한덕수와 윤석열 간에 누구를 먼저 발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내부의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하셨던 선입 선출 방식이 되느냐 아니면 선종결, 선결론, 선선고가 맞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을 하다가 오늘은 어찌되었든 합의해서 그럼 한덕수 먼저 가자라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에 앞서 예.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판단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 사건의 본질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묵인 방조한 거거든요. 한덕수 만약 탄핵 안 되면 박근혜는 재심해야 돼요. 네, 예.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예. 지금 마찬가지로 계엄 불법 계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다는 것 플러스 지금 현재 재판관들 임명 안 한 것까지 훨씬 더 박근혜에 비해서도 훨씬 더 확실한 탄핵 사유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박근혜를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파면을 시켰는데 한동훈을 같은 저는 될 거라고 한덕수, 보는 거예요. 예. 그래. 왜냐면 이 박근혜 탄핵 재판을 보면 예. 한덕수와만 비교해도 한덕수는 충분히 탄핵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각하까지 가는 상황이 오면 완전 끝나는 거죠. 만약에 각하가 되고 그 각하로 인해서 그 빌드업을 거꾸로 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간판 내리는 겁니다. 간판 내리는 거 맞죠? 네. 근데 각하라고 간판 하는 내리고 것도 가정할 필요가 있나요? 똑같이 예. 얘기하면 그러면 북한에 김정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예. 될 거예요. 그때는. 예. 근데 현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그 예측을 못 할까요? 예. 그분들도 대한민국 시민인데. 근데 그 정도 예측을 못 하고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뭐 내 그 보수의 가치고 내가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야 이거는 봐줄만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한덕수 재판을 오늘 이제 공지를 한 거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겠다고 한 것은 나머지가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네. 네. 나머지가 정리가 맞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봐야죠. 네. 자,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이제 양쪽에서 뭐 다투다가 자 그러면 한덕수 먼저 정리하자 결론을 내자라고 이제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스픽스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고 한덕수 총리 건으로 이게 길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윤측과 극우가 주장하는 선입선출이 이제 모순이 있었죠. 예. 뭐냐면 접수순으로 보면 8, 9잖아요. 예. 윤이 먼저 됐고 한덕수가 나중에 왔고 그다음에 변론 종결순으로 보면 한덕수가 먼저 이제 2월 19일 날 됐고 윤이 2월 25일 날 됐고 그러니까 서로 선입선출 그 주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예, 주장하는 건. 그런데 어쨌든 자 먼저 이제 하겠다고 일단 월요일 날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에 걸림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네. 이제는 걸림돌이 없어요. 이면에서는 다 정리가 됐다. 또 한 가지 이제 어제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관들이 5시에 퇴근했다라고 해서 이제 엄청난 비난을 하더라고요. 누가 비난을 하느냐? 극우들이 비난을 해요. 지금 그럴 정신 어딨냐? 이렇게 이제 비난도 하고 하는데 자 5시에 퇴근했다는 건 그분들이 뭐 지금 한가해서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상당 부분 많이 결정이 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 그렇게 이제 보시는구나. 저는 이제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결론이 안 났다. 윤석열 먼저 할 것이냐 한덕수를 먼저 할 것이냐는 것이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오늘 아침 외신기자클럽에서 그 일종의 뭡니까 이제 신청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출입기자로 등록하는 이 문제도 뭔가 내부적으로 소통이 있었으니까 자 외신기자클럽에서 그런 신청을 받았던 거지 전혀 논의가 없는데 어떻게 내일 21일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겠느냐. 그런데 이제 또 원천적으로 헌재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걸로 가면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데 어찌됐든 우리가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의 분석 범위 안에서는 정리 국면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기본 방향은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책임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갈지 자 우리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방송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근데 뭐 국민들의 불안은 우리 국민들이 왜 불안할까요? 뭘 보고 불안할까요? 언론 기사를 보고 불안할까요? 언론 기사를 보고 불안해한다. 언론에서 사실은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면도 있어요. 예. 올해 심리한 건 맞죠. 맞는데 뭐 박근혜 때랑 비교해서 뭐 역대 최장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은 박근혜 때와 비교하면 너무도 복잡한 사건입니다. 증인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르면 그만큼 기록이 많고 증인 신문도 더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도범 단순한에 물건 하나 훔친 사람이랑 연쇄살인범이랑 재판 기간이 같습니까? 그만큼 이제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는 것이고 뭐 한 명이 뭐 거기서 반대를 하네, 2명이 반대를 하네, 뭐 각종 찌라시부터 해서 언론 기사 뭐 추측성 난무하는데 결국에는 선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선고가 나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된다. 저는 정리가 돼. 자, 그럼 근데 다만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때 보면 그 전원 합의로 했다라는 네. 걸 이제 먼저 얘기하고 이제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재판관 전원에 뭐 합의로 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뭐 네. 한 분 정도 반대할 수도 있겠는데 그 설득의 과정이나 자기들의 토론의 과정은 있을 수 있었겠다. 근데 지금의 이제 다음 주에 하겠다, 한덕수 먼저 하겠다는 건 사실은 한덕수가 뭐 어떤 변수는 아니잖아요. 예, 한덕수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가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완전히 됐구나. 그리고 사실은 선고문을 여러 가지의 버전을 써놓는다고 합니다. 딱 평일 뭐 재판관들이 모여갖고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예. 기각이 될 경우, 인용이 될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재판 연구관들이 이제 초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뭐 처음부터 다 쓰진 않을 텐데 여러 가지 버전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평일을 계속 거치면서 그럼 뭘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 내용 초안으로 돼 있는 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 논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 과정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덕수 윤석열이 연속해서 파면될 수도 있다. 네, 네. 라고 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인용이 될 수 있고 기각된다 하더라도 기각 사유가 뭔지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일단 각하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그거는 이제 각하는 뭐, 현실성이 없다고 일단 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비판 의견도 주시고 좀 진지하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주시는데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지금 그 평론하는 저 채널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그렇죠. 질문이 이제 바로 나가야 네. 하는데 매우 현실적으로 확률상 높은 것은 월요일 날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선고를 하면 윤석열은 언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바로 질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날짜를 보시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날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과를 저희가 예측하는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썰에 대해서 각종 설들을 보셨을 겁니다. 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측면 하나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한덕수 2024 헌나 9번 한덕수 건에 대한 주심은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8번 주심은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하게 썰로 여러 가지 취재 결과 이제 종합됐던 것은 8번에서 이 9번 먼저 하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서로 지체됐다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발표가 됐으니까 그 하자는 다 치유가 된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하냐 뒤에 하냐에 따라서 이제 한편 좋고 한편 나쁜 게 있습니다. 저나 전 대표님이나 봉 기자님은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월스트를 상정하고 말씀드리는 게 옳죠. 그냥 희망으로만 막연히 돌려드리는 건 옳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월스트라고 그랬을 때 한덕수 기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월스트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한덕수가 기각이다. 거꾸로 윤에 대해서는 인용 빌드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날짜에 대해서 제가 PD님께 급하게 이 지금 방송 오기 전에 급히 도표를 하나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 앞뒤로 이재명 대표님 26일 앞에 선고할 때와 뒤에 선고할 때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한덕수가 월요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가 남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가 수요일 26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쪽일 겁니다. 거의 좋은 쪽일 거다라고 저희가 상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다고 봤을 때 헌재가 처할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앞쪽에 한다고 미리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뒤쪽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 26일 오후 2시 걸 보고 헌재가 내렸을 때 문제점, 정무적, 정치적으로 떠안아야 될 헌재가 자초하는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님 무죄인데 헌재가 인용을 했다, 각하를 했다. 저 때는 기각은 아닐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기각은 아닐 겁니다. 절차적 하자를 걸어서 각하냐 아니면 받아들여서 파면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무죄인데 인용을 했다. 이때는 극우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요. 민주당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자, 윤석열은 파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 저희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극우들이
이재명 대표 거 지켜보면서 우리를 완전히 코너로 몰으려고 헌재가 이랬구나 해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건 역시나 헌재가 자초하는 정치적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님 무죄, 헌재가 각하를 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살고 윤석열도 사는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헌재가 형평성 차원에서 눈치 보면 밀었다가 민주당을 죽이고 야권을 범야권을 죽이려고 한다. 국민적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이거 역시 헌재가 자초하는 케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만약에 형량이 줄든 어떻게든 유죄가 됐다. 그런데 헌재가 파면을 시켰다. 유죄인데 파면시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평성 운운하면서 결국은 파면이거든요. 시간 끌다가 구구 눈치 보면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 우리 윤석열님을 죽였다 하면서 극우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 역시나 헌재가 자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님이 형량이 줄든 그대로이든 유죄인데 헌재에서 윤석열을 살렸다. 저희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죠.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치 보고 시간만 끌다가 완전히 민주진영 야권을 죽이려고 했다. 자, 결론적으로 어느 경우든 헌재는 엄청난 정치적 정무적 부담을 진다. 제가 생각하는 거 물론 희망회로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요. 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 오전 10시.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이 명태균 청문회 법사위가 예정돼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법사위를 아마 취소했을 겁니다, 지금. 물론 오후 2시는 이재명 대표님 저 판결이고요. 있고 법사위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확인은 안 됐는데 예. 아마 취소가 되는 걸로 될 제가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선고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 걸 보고 결론을 내리면 제가 경우의 수 4가지를 나눠서 했듯이 모두 다 헌재로서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님보다 앞에 내려야 한다. 뒤로 간다면 저희한테는 다 대체로 안 좋은 쪽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보망이 각기 다를 수는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도 취재를 좀 해보니까 순리대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강하더라고요. 자, 한덕수에 대해서 일단 정리하고 윤석열도 곧 이어서 발표할 것이다. 다만 오늘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이번 주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일 지정이 없다라고 또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 이거 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면 좀 이제 불안하게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신 교수님은 이거 아니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그 전에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이제 해야 한다 또는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제 시나리오상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지금 월요일 날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선고를 하면 언제쯤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냐? 근데 뭐 저는 현직 기자고 네. 정치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뭐 분석을 한다거나 하진 않고요. 저희는 대부분 기사를 쓸 때 취재한 뭐 팩트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증언 이런 것들을 토대로 쓰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각에 지금 오후 6시 35분이잖아요. 네,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한 그 모든 것들을 일주일 후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 경에는 네.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예. 하지 않게 된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선택지가 없는 게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돌아온다면 대한민국은 전쟁 상황이 올 거고 네. 예를 들면 본인이 와서 또 피해 복수열전을 벌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 생각 없을까요? 그 헌재 재판관들이 자기의 목숨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의 불러올 혼란이나 여러 가지 진짜 극단적으로 유혈 사태까지 생각을 할 텐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됐던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일주일 후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개헌보다 더한 사태가 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이 걸렸는데 저는 그래서 크게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예. 저희가 뭐 뉴스타파 그걸 가지고 이걸 보니까 저러네 저걸 보니까 내일이네 모레네 하는 게 스트레스는 무지하게 받죠. 네. 저는 심지어 윤석열의 명예훼손범으로 재판을 받잖아요. 네. 파면이 된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제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 제 처지는 어떻습니까? 이제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예.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떠나서 저는 근데 그 재판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재판 과정에서 검사 윤석열이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저축은행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그 기록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기자로서는 엄청난 취재 자료를 얻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듯이 같은 일이라도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어느 면을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하고 염려 많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우리는 이 걱정을 하지 않게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뭐 그 말씀이 저한테는 이제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뒤에 우리가 27일이죠. 27일 날 다시 오늘 이 순간 20일 오후 6시 전후의 상황을 보면 어떻겠느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이제 말씀인데 제가 좀 전에 도표를 그려서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물론 이제 저는 뭐 각하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100% 8대 빵 처음부터 초지일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만약에 26일 이후에 했을 때는 제가 4가지 경우가 모두 헌재가 자기들이 자초하는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결정을 내린다면 그 이전에 하는 게 맞다. 예. 뒤에는 무조건 자기들이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물론 당연히 인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예, 제가 예. 도표를 그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 한번 가정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선고를 하는데 자 인용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탄핵은 그냥 자동봉으로 가는 것이고 기각이 된다고 할 경우에도 8대0 기각이라는 게 있고요. 5대3 기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정책 성향을 보면 야 이게 과연 8대0으로 그럼 기각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봉집 기자 말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과 비교하면 훨씬 더 탄핵이 돼야 할 사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지금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 자체를 제가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5대3 기각 이런 것들이 저는 아예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지금 이제 중대하게 헌재에서 체크하는 게 5가지잖아요. 지금 이 네. 윤석열 탄핵권에 대해서 내란이냐 아니냐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감금하려고 했냐 안 했냐 끌어내려고 했냐 안 했냐 등등등 해서 5대 요소인데 전혀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엔드 요건이 아니에요. 네. 오화 요건이에요. 교집합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만 얻어 걸려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만 돼도 아웃이에요. 그런데 지금 5가지가 사실은 다 중대하게 헌법 위반에 얻어 걸립니다. 지금까지 심지어 끌어내려라 이런 것들은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인정도 했단 말이죠. 실제로 다만 요원이냐 뭐 의원이냐 이제 애드립을 치고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기각이라는 건 사실상 헌재 재판관들이 주장할 수 없다. 단 각하는 그들이 이제 한번 효능감을 본 게 있잖아요. 석방되면서 형식적 절차적 요건으로 계속 걸었죠. 그래서 내란죄를 왜 뺐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각하를 주장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건 한덕수. 한덕수? 한덕수가 월요일 날 한덕수? 만약에 이제 탄핵 선고를 윤은 뭐 당연히 8대0으로 간다고 보는데 네네. 한덕수의 이제 탄핵 선고 결과가 만약에 8대0이 아니라 5대3이 될 수도 있다. 기각이 된다 할 경우에 아니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단정할 거 아니다. 인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인용이 되면 자동봉으로 윤석열은 가는 거고요. 한덕수에 대해서 기각을 했는데 기각이 8대0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다. 8대0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것이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 그 시점에 몇 대 몇이 나왔느냐.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의 정책 성향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한덕수에 대해서도 벌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5대3으로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 5가 오히려 너는 위헌성, 중대성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 점도 좀 짚어보자는 의견입니다. 네네. 그 주어를 아까 빼놓으셔서 예. 한덕수라는 주어를 빼놓으셔서 그 한덕수라고 하면 아마 제대로 이제 윤에 대한 인용 빌드업이 되려면 사실은 어차피 기각될 때 8대0 기각이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 어떤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된 의견을 낸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흔히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재판관들의 성향 분석을 통해서 5대3 또는 4대4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소신대로 해서 5대3 기각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5대3이든 뭐 8대0 기각이든 어쨌든 한덕수 건은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고 보지 않으셔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제 일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덕수를 통해서 윤석열의 최종 판결을 우리가
이제 미리 읽어내야 한다는 것은 뭐 저희들처럼 평론가들은 또 해봐야 될 것 같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날짜에 대한 것도 참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지만 뭐 이번 주에는 없다라고 하지만 날짜를 전망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와 그 이전이냐 이후냐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대학 입학 시험으로 치면 예. 저도 이제 문과 국문과 출신인데 예를 들면 국어 중요하죠. 국문과니까 영어 중요하죠. 근데 뭐 수학 일부 들어가면 비중이 확 낮죠. 근데 예를 들면 뭐 거기서 과학, 물리, 생물 요즘은 비중이 아예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예. 점수가 한덕수에 대한 탄핵 재판은 물리, 생물 같은 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재판에 대한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처럼 갖다 붙여놓은 것이지.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그게 꼭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면 진작에 했겠죠. 근데 그냥 그거를 어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붙여서 할 것인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 판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선고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그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자기들의 일정에 따라서 그냥 진행이 됐던 것이고 저는 사실은 한덕수가 A가 되든 B가 되든 크게 신경 쓰진 않으나 하지만 거기서 어떤 굳이 의미를 찾자면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럼 윤석열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고 전 거꾸로 했다고 생각해요. 한덕수에 대한 결정은 네. 윤석열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왜냐면 부계가 어긋나면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한덕수에 대해서도 내가 탄핵을 파면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렸다. 왜냐하면 같은 수능 시험 안에 범위는 있거든요. 이게. 근데 하지만 한덕수에 대한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국영수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아니고 그 반대. 윤석열에 대한 그 결정을 먼저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덕수에 대한 결정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5대3이지 6대2 전혀 알 길이 없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뭐 기자가 뭐 예측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 껴 있는 것이지 네. 그게 뭐 날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헌재 재판 입장에서 뭐, 뭐 같은 시간에 지금 해버리든지. 이제 소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제 저한테 어떤 분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 한덕수가 기각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자리 복귀란 말이에요. 기각되는 순간 땅땅땅 하면서 그러니까 하자마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우리가 법꾸라지들이 법기술을 쓰는 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시간 끌기로 또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우려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8대0 인용이 확실하다 싶으면 마은혁 재판관 스스로 이제 기피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회피가 아닌 기피죠. 본인이 이제 자원해서 내가 이거 안 들어간다 할 수도 있고 막바로 헌재에서 그냥 결정 내린다라고 저 날짜를 잡아 놓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새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한 번이라도 독해를 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여부와 탄핵을 연결짓지 말자. 그럼 따로 떼놓고 보면 그 항소심의 결과가 대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실제로 대선 출마를 못하는 것입니까? 무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닌데 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게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뭐 부정선거론을 주장한다. 권영세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부정선거론 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부정선거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서 유일하게 옛날부터 믿어왔던 분은 황교안 전 총리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왜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법원 폭동을 감싸느냐? 그건 정치적인 목적인 거지 실제로 그걸 네. 믿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거를 어떤 도구 삼아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이 대선은 뒤로 최대한 밀어야 된다. 네. 왜? 이재명만 제끼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이 집권을 했을 때 우리한테 정치적 보복이나 염려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 게 있는데 검찰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 문재인은 못했지만 이재명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왜냐하면 이재명 본인이 검찰에 대해서 그 많은 수사를 받은 당사자 아닙니까? 저도 뭐 특수수사 한 건 받았고 뭐 경찰 조사 정도 받았지만 제가 보니까 검찰 이렇게 두면 안 돼.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검찰 수사 받아보시면 압니다 그거를. 1000% 동의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만 듣고 있었던 이유는 10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예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 해체해야 그러니까 딱 걱정하는 사람들끼리는 예? 적은 나의 친구라고. 예.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국민의힘과 검찰은 오월동주처럼 같은 배를 탄 거죠 지금 탄 건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결국에는 민주당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되더라도 그건 괜찮아. 근데 이재명이 되면 우리가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어. 네. 왜? 박근혜 탄핵 때 큰 트라우마를 요소 재건하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 때문에 탄핵돼서 뭐 정당에선 심판이네 뭔데 그렇게 갈 텐데 그렇게 되면 한 10년간 힘들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돼서 어떤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네. 그래서 이분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는 척을 하고 하는 거죠. 윤석열이 부정선거에서 선관위에 보냈지만 그거 정말 윤석열이 100%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의심은 있었겠죠.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선관위에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 보냈다는 것은 범죄자 소굴인 민주당 의원들을 배지를 떼야 되는데 이 정당을 해산시켜야 되는데 그 논거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딱 그렇잖아요. 헌법상으로는 어떻게 정당 해산을 못 하는데 내가 일단 잡은 다음에 야 얘네는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애들이야 가짜야 무효야 이 선거는 이 논리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본인이 그걸 내세웠겠죠. 정말로 윤석열이 100%전 부정선거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정선거란 도구를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해체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마침 정말 진심인 것처럼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 그거를 저도 처음에 좀 내란 초반에는 부정선거에 심취했구나. 구구 유튜버한테 세뇌당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없지 않는데 네. 그게 100%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네.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니까 지금도. 네. 그 봉지욱 기자님이 아주 정확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 방송을 했지만 저랑 이제 봉지욱 기자님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그 문서를 예, 같이 예, 이제 예. 터뜨렸지만 2022년 3월 2일자 윤석열의 페이스북을 빨리 지금 시청하신 분들 찾아보세요. 예. 저도 사전 투표 하겠습니다. 예, 예. 딱 해서 부정선거를 진짜 믿었으면 본인이 사전 투표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구고요. 좀 전에 질문이 아니 이제 그때 회의록에도 보면 사전 투표를 독려해야 된다고 막 독려해야 된다고 템플에 나와 있어요. 회의하고 아니, 선거 맞습니다. 공보를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나와 네, 있었죠.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예, 예. 자, 좀 전에 이제 질문이 지금 이 윤석열의 탄핵 파면 국면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또 대선 출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이제 기승전 이재명 지금 사거리 곳곳에 3월 26일이라고 빨간 프랭카드를 예, 예, 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까지 기초 철학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지는 거죠. 두 가지 제가 희망적인 것 너무 이제 다들 힘들어 하시니까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보수 유튜버들의 저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들이 강력히 비판하는 게 뭐냐면 조선일보 단독 해가지고 헌재 연구원이라는 게 역삼동에 있습니다. 네. 그건 저쪽에 안국동에 있는 게 아니라 역삼동에 헌법재판 일종의 연구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연구원이 논문을 발표를 했죠. 허위사실 공표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논문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한 건지 모르지만 어제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저거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저 논문이 의미가 무지하게 큰 거거든요. 허위 사실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웬만하면 얻어 걸린다. 그래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죠. 예. 이재명 대표님께 아주 적시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죠. 두 번째는 그 법원에서 재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소장 변경을 얘기를 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적인 건 아니지만 자, 초 단위까지 막 지금 우리가 언급할 정도로 시간을 갖고 지금 해서 절차적 요건으로 돌려보내서 석방이 됐죠. 자, 공소장 기각 잘 생각해 보세요. 절차적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원리 원칙대로 가고 지금 그 윤석열 석방한 거랑 견주어서 동렬해서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절차적 요건 하자 등등으로 물론 뭐 각하다 무조건 석방이다 이런 개념하고 동렬은 아니지만 유사한 법논리로 보면
굉장히 유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들 하실 필요 없다. 자, 그 절망할 필요 없다. 이제 이 말씀도 존중하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항소심 선고가 대통령 출마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고, 자, 유죄 나오면 출마 못합니까? 설사 100만 이상의 형이 나오면 대선 출마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대법원에서 언제 최종 확정 판결을 하느냐인데 예. 통상 이제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다음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럴 경우에를 그러면 생각하는 대선 거죠. 후보로 네. 등록을 해서 뛰고 있는데, 자, 그 상황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법원이 그럼 결론을 해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무조건 지금 파면이 되면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예.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야, 얘 대선 못 치르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빨리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대법관이 한 명이면 가능하겠죠. 네. 근데 13명의 대법관이 같은 생각일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저는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 마찬가지로 윤석열한테 적용을 하면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내 아내는 도이치모터스 때 손해봤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푼 피해준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모는 감옥 갔다 왔죠. 아내는 보니까 아내와 그 장모님은 23억 원 이상 수익을 냈다는 검찰의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검찰이 그 자료를 보고 작성한 거니까 그건 팩트죠. 그러면 당선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로 처벌해가지고 다음 선거를 못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헌재 재판관이 저런 논문을 쓴 것 자체가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제가 그때 내용을 어디 가서 그때 당시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 우리가 똑같은 행위를 당했는데 나는 그거 별거 아니야 뭐 별일 없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난 그거 진짜 나 협박이라고 생각했어. 그 개인의 감정입니다. 그 개인의 감정을 판사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너 협박당한 거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너 왜 거짓말했어 라고 하면 넌 유죄.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법적 안전성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골프 친 사진을 오렸어요. 열 몇 명 있는 거를 4명 사진만 오렸어요.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한 그것을 이재명이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했다. 판사가 얘기하면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건 판사의 해석을 한 겁니다. 자기의 해석에 대해서 유죄라고 한 거예요. 1심 판결이 그래요. 보니까. 제가 이재명 그 대표를 만난 적도 그 사람 편들 이유가 없는데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전체 기록을 봤으니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제가 전체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판결문만 봤을 때도 판결문 내부에 모순이 있더라. 대북 송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도. 근데 법원이란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이화영 2심 판결에서 대북 송금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했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그게 2심에서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잘 안 합니다. 1심 재판부가 많이 하는데 하라고 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네. 공소 사실을 특정하라는 얘기는 그렇죠. 야 도대체 뭐가 범죄인데 이걸 유죄로 본 거야? 라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공안 사건이랑 특수부 사건은 2심에서 많이 뒤집어져요. 특히 예전에 소위 말하는 대검 중수부가 윤석열 본인이 했던 사건이 얼마나 많은 무죄가 나온지 아세요? 그분들 이를 지금도 박박 알고 있겠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2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뒤집어질 확률이 꽤 있겠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대북 송금 제가 틀렸으니까. 대북 송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판사가 전 뒤집을 줄 알았겠죠. 이화영의 뭐 뇌물이나 이런 거는 뭐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2019년도에 본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일 때 대법원에서 그건 파기환송심이 나왔어요. 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것처럼 대법원에 가도 야 이거 2심 판결 잘못됐어 해서 다시 파기환송심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그냥 다음 주에 있던 거는 빨리 그냥 판결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 판결문은 지금 써져 있습니다. 네. 그 판사가 그 판결문을 썼지만 법원 행정망에 올리지 않아요. 판결 시스템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선고가 나고 나서도 한참 있다 예. 하고 아마 이거는 되게 그 언론 국민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 설명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고 있을 겁니다. 지금쯤 아니면 월요일쯤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재밌는 게 그냥 이거는 제 이제 해프닝 뭐 제가 든 생각인데 이재명 삼성 회장이 예.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났잖아요. 네. 예. 1층까지 내려와서 로비에서 인사. 그러니까 전 그게 되게 뜨악하더라고요. 좀 몰랐거든요. 네. 아까 보니까 통상 이 삼성그룹이라는 데가 전직 기자들도 많이 가지만 전직 국정원, 전직 경찰, 전직 검사, 맞습니다. 전직 판사 등등등등.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진짜 거의 민간 국정원처럼 운영이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삼성전자 이재명 회장 요즘 장사도 안 돼서 막 죽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왔어요. 내가 이재명을 만났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재명 만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약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디 갔을 때 지표종, 야 이 물고기가 살면 여기 일곱수네. 네. 그렇죠. 쉬리, 이거 보니까 쉬리가 사네 일곱수네. 그런 것처럼 전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행위가 삼성전자 회장이 야당 대표를 왜 만났을까? 삼성의 그 정보력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한 2개월 만입니까? 네, 자 6만 6만 원을 전자를 돌파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뿐만 아니라 뭐 LG도 만나고 다른 대기업들도 만나라 이런 이야기 이제 나오던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이 되니까 주가가 올랐다,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확실한 신호를 줬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봉 제가 기자님이 지금- 이제 네. 내용적인 걸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외적인 걸 갖고 이재명 대표님의 그 2심 그리고 대법 이게 대선에 아무 문제 없다. 너무들 불안해하시는데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뭐 공소장 변경 그 건을 보고 이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633 기본적으로 선거법에 대해서 633이 원칙입니다. 내규죠 일종의. 그게 뭐 그런 법은 없어요. 내규인 거잖아요. 633해라. 이건 법이죠. 6개월 내에 기소해라는 법인 거죠. 그 부분은 법이지만 이제 633은 그런데 이제까지 633을 법원이 지킨 경우도 없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대법원은 선입선출을 정확히 지켜왔습니다. 조국 지금 구속돼 있는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대법 그 판결 받는 것도 정확히 선입선출 그 번호에 의해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께서 예를 들어 지금 대법을 얘기한다는 뜻은 뭐 대체로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뭐 그런 전제일 거 아니에요. 대법에 몇 개의 사건이 앞에 있는지 그 부분을 또 봐야 됩니다. 그걸 건너뛰고 갑자기 또 뭐 땡겨서 한두 달에 끝냈다? 아마 대법원장도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이 있듯이 비슷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633을 법원이 지킨 적도 없다. 이제 와서 갑자기 그거 지킨다고 한다? 선입선출을 정확히 지킨 게 대법원이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제가 숫자를 안 세봤지만 결코 그리고 또 하나 관행적으로 검찰 수사도 중단입니다. 법원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중단이죠. 그들이 윤 측과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진행된 사건은 그래도 판결을 해야 된다.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자, 극대화한 국민들이 많고 댓글로도 이걸 어떻게 상황 이해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의견 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희망 고문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실시간으로 함께 앉아서 이렇게 상황이 어떤지 여러 시각을 가지고 함께 또 의논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지금 헌법재판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상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조그만한 부스러기를 가지고 전체를 연결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어떻게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출마를 했는데 60일 이내에 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에 대법원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어찌됐든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월요일에 다시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기대를 하고 전망을 하면서 우리가 상황 하나하나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명 회장을 만나서 오늘 보였던 그것이 어떤 또 시그널인지는 봉 기자가 아주 독특한 이제 시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 아니 독특한 게 아니고요. 예.
재벌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네. 감옥에 갔죠.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 별건까지 뭐 이렇게 갖고 수사를 많이 받고 뭐 처벌을 받고 그랬는데 감옥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오면 이재명을 만난 이재용을 가만히 둘까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수고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뭐 이런 계획을 짰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생각을 믿고, 근데 사실은 삼성이 그렇게 여태까지 재벌 그룹 이렇게 행동을 해온 게 전직 정관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영입해다가 거액을 주고 전 사회 지배력을 펼치고 영향력을 한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냥 그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사건만 봤을 때도 그냥 만난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시점상 오묘하다는 거죠. 네. 그냥 만나는 건 없습니다. 다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뭔가 판단을 한 결과를 아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실. 네. 그리고 왜 날짜를 오늘로 했을까요? 그런 것도 다 그 사람들은 예. 뭐 저기 계셨는데 그 재벌 기업의 그 네, CEO 하지 회장님 않으셨어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층에서 1층 로비까지 버선발로 뛰어나올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버선발로 뛰어나올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씀 하셨고, 은경님 그리고 벨선님, 박전모님, 보통사람님, 콩콩알님, 비와요님, 업업님, 김옥자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 비판도 하셨고 정말로 지겨워서 미치겠다, 이거 언제까지 가느냐라는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추적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 확인하면서 앞으로 일어난 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 결론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다. 그것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0.00001%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도 우리는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방송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장게장과 관련된 거 1,900원이고요. 인터넷 최저가로 한 통에 1,900원을 받는데 꽃게 400g, 간장게장 400g, 그리고 간장 600g 중 총 1kg을 신청하시는데, 와, 인터넷에서 가장 싼 1,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경영푸드 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경영푸드를 치시면 이 제품 전국에서 가장 싼 값에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늦어도 모레 오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하는 간장게장, 양념게장, 경영푸드가 전남 목포에 있는 회사인데요. 아주 훌륭한 수산물 제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할인하는 안티에이징 상품 있는데요. 좀 이따가 광고로 여러분 나갈 겁니다. 자, 눈썹 미용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인정받은 허가기관으로부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눈썹 미용을 하는데요. 지금 30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해주고 예약은 필수입니다. 010-9308-2503인데요. 선착순 20명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서울 강서점인데요. 위치는 9호선 가양역 근처에 있다는 것 아시고 필요하신 분들 전화하시면 정말로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혹시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스픽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